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하영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새로운 치료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를 좀 알아야 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민양기 교수님께서 요 신경근육접합부 관련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머리에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명령 신호를 보낼 때 이런 신경계 전선줄과 비슷한 그런 신경을 따라서 그 신호가 전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신경이 근육에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근육을 움직이게 수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신호를 전달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신경근육 접합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도 못했던 게 이제 충전 단자, 스마트폰의 충전 단자로 설명하면 너무 편할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만 자세하게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왜냐면은 요거를 알아야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기가 쉬우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근육 접합부는 이렇게 운동신경이 거기에 이렇게 딱 붙으면 이게 그러니까 전기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선줄, 충전단자의 전선줄 같은 거겠죠. 이렇게 나오면 근육에 이렇게 폭 붙는 데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에 충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전기가 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는 신경근육 접합부에서는 전기 신호가 오다가 요 끝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떤 신호가 오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톡톡톡톡톡톡 나갑니다. 근데 그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주머니 안에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게 신호가 오면은 밖으로 나가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이게 푹 나가요. 나가면은 여기를 막 흩어지면서 어딘가에 붙습니다. 아세틸콜린이 붙는 곳이라 그래서 아세틸콜린 수용체, 아세틸콜린을 수용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과학도 좀 아시고 우리 몸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요 주머니가 요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알갱이, 좁쌀 같은 것들이 이제 아세틸콜린인 거죠. 이렇게 막 달려 있으면 신호가 오면 이렇게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흩어져입니다. 흩어져.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이렇게 다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가서 막 가다 탁 붙는 거죠. 붙으면은 여기가 구멍 같은 게 있다가 구멍이 이렇게 살짝 열립니다.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아세틸콜린이 붙으면 구조가 변하는 거죠. 이게 구멍이 이렇게 통로가 닫혀 있다가 통로에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은 요 바깥에 있는 아까 민양기 교수님께서 소금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그 소금을 구성하는 NaCl 중에 NA라고 하는 양이온이 여기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쑥 들어가면 또다시 전기적인 현상이 바뀌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이렇게 서서 움직일 수도 있고 팔다리도 움직일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눈도 뜰 수 있고 눈도 움직일 수 있고 이제 그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안 되면 눈꺼풀을 올리는 것도 어렵고 눈을 돌리는 것도 어렵고 말하는데 말이 안 나서 그러니까 홀홀이도 나고 막 삼키는 것도 안 되고 걷고 움직이고 팔다리 쓰는 것도 어려워지고 숨 쉬는 것도 약해져서 숨 쉬는 것도 장애가 생겨서 이렇게 뭐 근무력적 위기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되게 말은 쉽게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막 움직일 때 엄청나게 큰 힘을 계속 주고 있을 때도 우리가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가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계속 빠른 신호가 빠르고 강한 신호가 계속 와도 그걸 버텨줄 수 있어야 되고 신호가 없을 때는 또 잠잠하면은 신호가 없어야 되니까 근육 수축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잠잠해야 되는데 잠잠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근육이 자꾸 툭툭 튀겠죠. 툭툭 튀고 꼬이고 쥐나고 이렇게 확 크램핑 이렇게 막 연축 경축돼서 막 아프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냥 없을 땐 없어야 되고 있을 땐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편의상 이제 요런 과정이 일어나는데 요 연접 여기를 연접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를 여기 가운데 부분에 근육도 아니고 신경도 아닌 부분을 연접 틈새라고 부르고요. 그 전을 연접 전, 연접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게 아세틸콜린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붙어야 되는데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뭐 이렇게 넓은데 하나, 두 개 정도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빽빽하게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수용체가 고밀도로 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게 막 많이 모여 있어야 얘가 왔을 때 쉽게 붙고 그래야 신호가 금방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네, 머스크가 이렇게 신경에서 나오는 아그린이라는 물질이 여기에 LRP4라는 데에 붙고 그러면 이제 머스크가 또 이렇게 4개의 구조를 이뤄서 여기서 신호가 막 가면 렙신이라는 애가 가가지고 이게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굉장히 빽빽하게 모여 있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머스크라는 거에 대한 자가 항체가 생기면 이제 얘가 기능을 못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많이 발현을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신경 근육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제 좀 어렵습니다. 네, 이걸 이해하는데 좀 어렵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신호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할 때만 가고 없을 때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신호가 그러니까 계속 신호가 계속 있어도 신호 전달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저거라고 해볼까요? 봉화라고 해볼까요? 봉화? 옛날에 쓰던 방법. 연기를 피우고 끄고를 가지고 신호를 보냈는데 연기가 안 꺼지고 계속 연기를 피우고 있으면 이게 뭔지를 알 방법이 없겠죠. 평소에는 연기가 없다가 저쪽 산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을 때 그게 신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계속 분비돼서 이 안에 그러니까 연저 틈새 안에 아세틸콜린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그게 더 이상 신호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아세틸콜린을 없애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없애는 효소가 여기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라고 하는 이상한 말의 효소인데 이렇게 연접 틈새 안에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꽃다발들이 그건데 그럼 분비되면은 여기 걸리면은 이게 막 다 분해되는 거죠. 아세틸콜린이. 그래서 요거를 다 없앴다가 신호가 갈 때만 아세틸콜린이 농도가 높을 때 그때 일부가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붙고 그 다음에 근육이 수축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반 이상 아신 겁니다. 근무력증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더 어려운 얘기인데 근무력증이 그러면은 왜 생기냐?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자가 면역이 왜 생기냐까지 가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근무력증은 이제 자가 면역 현상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 자가 항체, 신경근육 접합부의 어떤 특정한 물질들, 단백질들에 대한 자가 항체가 그러니까 발생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근육 전달이 안 되는 병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항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붙는 항체가 이제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얘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다른 슬라이드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머스크라는 항체가 붙고 LRP4라는 항체가 붙고 이렇게 붙으면 결국에는 이제 신경 근육 전달에 중요한 단백질들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항체와 단백질의 결합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나 다른 반응들이 2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구조와 기능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구조가 깨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있으면 이제 아까 빨간 거라고 얘기했죠. 그게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이렇게 하늘색 같은 이런 색에 네모난 걸로 표시를 했는데 저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항체가 붙거든요. 딱 붙으면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체라는 거를 활성화시키는 현상이 이게 나타납니다. 보체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체라는 거는 뭐냐면 보가 이제 도와준다고 해서 보조해준다고 해서 보체고요. 항체를 도와줘서 아니면 어떤 면역 상태를 염증 반응이나 뭐 다른 것들을 도와주는 거라 그래서 보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체가 활성화되는데 항체가 이렇게 딱 붙으면 그 주변에 보체들이 막 달라붙거든요. 보체 같은 거는 이것도 어렵지만 보체는 단백질이 약간 찍찍이 같은 거예요. 찍찍이. 찍찍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있어서 잘 안 붙고 있다가 이렇게 피 안에서 뭐 몸 안에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항체를 만나면 그 스티커가 딱 떨어져요. 항체가 이렇게 스티커를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걔가 주변에 가서 딱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면은 여기에 딱 달라붙고 달라붙으면은 1번이 달라붙으면은 걔가 2번의 스티커를 떼는 애예요. 이게 떨어지고 나면. 그 2번 스티커가 떨어지면은 2번이 달라붙고 막 그런 식으로 연속작용이 붙어서 그 주변의 이 구조에 이게 막 스티커가 따따따따따딱 붙어요. 5번, 6번, 7번, 8번, 9번이 따따따따딱 붙으면서 9번은 따따따따따딱 붙으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구멍을 내요. 그래서 이제 이 세포, 일종의 이제 여기도 세포니까 세포막, 연접 후막에 구멍을 내면서 이게 바깥과 내 안의 구분이 사라지면 죽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막지 못하면. 그래서 구멍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세포가 손상이 되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경근육적합부의 기능. 그래서 이제 보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냥 단어 보체 이제 그렇게만 하나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항체가 이렇게 붙어서 단백질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항체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붙으면은 단백질들이 이렇게 뭐 모이게 되면요. 왜 그런지는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단백질들이 기능을 잘 못한다고 인지를 하나 봐요. 세포에서. 이제 그래서 걔를 그런 애들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기능 때문에 얘가 이렇게 쏙 들어와서 기전으로 그냥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경근육 접합부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붙었으니까 기능을 못하는 애라서 데리고 와서 없애야지 그리고 없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이렇게 항체가 붙는데 이게 공교롭게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붙는 데에 이게 붙지 못하게 항체가 딱 덮어버리면은 결합이 안 돼서 기능을 못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기능을 떨어뜨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는 요런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요 크게 세 가지의 현상 기전으로 이렇게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왜 생기냐? 이제 그거는 흉선의 이상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민양기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흉선에 이렇게 환자분 흉선 수술하고 나서 조직 이렇게 염색한 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흉선에 잘 안 보이는데 건강한 분들한테 이상하게 근무력증 환자분들한테는 저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보인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동글동글한 거를 영어로 폴리클이라 그러거든요. 흉선에 그런 폴리클이 많은 증식증이 있다. 이제 그런 거고, 저런 게 이제 여기서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게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떼내면 항체를 만드는 원인을 없애는 것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이제 병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 항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근무력증이 확인이 되고 80년대에 들어와서 근무력증을 가진 분들 중에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근무력증을 가진 분들의 80% 정도만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나온다. 그래서 20%에서는
항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항체 음성 중증 근무력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병을. 근데 이제 2000년대쯤 되면서 그 한 20% 되는 항체가 없다고 우리가 이름 붙인 그런 환자분들 중에 머스크라는 항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확인이 됐고, 다시 이제 여러 곳에서 다시 재현이 되고 맞는 걸로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머스크 항체도 중증 근무력증의 원인으로 저희가 받아들일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결합을 하는 여기에 항체가 붙으면서 이 머스크와 또 이름도 어려운 LRP4라고 하는 그 단백질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후 반응들을 막으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정상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 3개 정도 이렇게 막 발현시키는데, 이게 항체가 붙어서 이 결합을 못하게 되면은 이 발현이 양이 훅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증 근무력증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은 항체가 생겨서 근무력증이 생기는 과정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역사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무력증은 한 1800년대쯤에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영국에 있는 어떤 책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막 힘든데 자고 나면 힘이 다시 생겼다가 또 하고 또 쓰다 보면 또 힘이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기술이 있고,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혹시 근무력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근무력증이라는 게 정말 몸의 병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거는 어떤 콩 같은 거에서 추출된 물질이 있거든요. 그 물질이 아까 제가 이상하게 막 계속 설명했던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이즈를 억제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이제 그 콩에 있는데, 그 콩이 이제 의료에 활용되면서 어떤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영국의 여자 교수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근무력증 환자들이 이상하게 힘이 빠지는데 요 약을 쓰면 좋아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콩에서 나온 물질을 투약을 해보니까 거짓말처럼 잘 움직이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그전에는 이제 이게 쉬면 좋아지고 일하면 힘드니까 꾀병이다, 마음의 병이다, 신체화 장애다, 이렇게도 오해됐다가, 이제 이건 무슨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거를 몸의 병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하고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이렇게 구분이 생겼고요. 그때는 항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상황이 있다. 아까 민양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육에 힘이 빠져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호흡마비까지 와서 굉장히 심각한 결과까지도 가는 상황, 그냥 그런 것들을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환자 진료를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요때의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항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단이 좀 확실해지고 난 이후의 중증 근무력증이 항상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상황에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을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본다면, 한 19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80% 분들의 환자분들이 이게 근무력증이 생기고 얼마 안 된 시기에 굉장히 위험해지시고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1940년대쯤 30년대 후반 이럴 때 흉선 절제하는 치료 같은 것들이 쓰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40년대 말에 개발되고 50년대부터 쓰면서 70년대 돼서는 좀 널리 쓰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있고 이제 그럴 때에 인공호흡기가 개발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숨 못 쉬는 분들한테 인공호흡기를 적용해서 그 기간을 좀
잘 견뎌내실 수 있게 호흡을 보조해주는 치료가 시작되고, 그리고 75년대 이때부터 75년도부터 혈장교환술이 적용이 되고 80년대 들어와서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제제가 쓰이고 면역 억제제가 쓰이고 이러면서 중증 근무력증의 그 사망률, 그러니까 위험한 결과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증 근무력증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보면 되지만 없지는 않긴 하죠. 근데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치료가 이렇게 흘러온 건데, 이제 요때부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거에 말고 다른 치료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도 민양기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주셔서 이거는 바로 넘어갈 거고요. 현재 치료를 이렇게 하는데, 요즘 치료로 해서 이렇게 치료를 적용해서 아까 그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진 걸 말씀드렸잖아요. 사망률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거죠. 근데 여기 환자분들, 환우분들 계시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망률로만 볼 수 없는 다른 삶에 굉장히 중요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오래 쓰면 생기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문제죠. 아까 민양기 교수님께서 핵심적인 상황을 이렇게 딱 찍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의 수단이 심지어 새로 나오는 약제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염증과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수준이지,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의 자가 면역 자체를 없애는 치료는 없죠, 아직은. 그 개념은 아직, 그러니까 그 우리 속에, 머릿속에 그런 개념까지 갔으면 한다, 그런 희망은 있지만 아직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우리한테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인은 저 위에 그냥 놔둘 수밖에 없고, 그런 뭔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계속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어떤 영향을 내 몸에 계속 주는데, 우리는 요 아랫단에서만 이렇게 맡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비유를 굳이 하자면 한강 상류에 어떤 공장이 생겼고, 거기서 이제 폐수나 오염수를 계속 한강에 뿌리고 있는데, 계속 준다기보다 거기서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치료의 수준은 한강물, 우리가 사는 집보다 더 위에 있는 한강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수준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그 오염수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들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 모두 장기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꽤 높은 양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약제에 대한 부작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치료의 목표는, 중증 근무력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목표는, 일단 사망률은 그렇게 이미 다 큰 문제가 아니게 된 상황이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외래에서 진료 보실 때 이제 저희의 목표는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실 수 있게 해드리자, 몸의 기능이. 그런데 장기간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적게 해드리자. 이제 요게 이제 치료의 목표가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둘 중에 하나나 둘 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난치 중증 근무력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치료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너무 한두 끝도 없어서, 기존에 따른
어떤 구분과 그 약제 그리고 그게 어떻게 효과를 보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한글로 잘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걸 바꿔도 어차피 이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가 면역이 생기는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공장이라고 생각하는 그쪽입니다. 오수와 폐수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T세포와 뭐 어떤 B세포, 그리고 뭐 T세포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세포, 요런 쪽에서의 어떤 만남과 뭐 이런 작용, 서로 상호작용 때문에 자가항체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되는 것 중에는 어떤 특정한 세포, 아니면 어떤 예방접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 자체가 자가면역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는 조금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위쪽의 단계다라고 하는데, 요즘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항체를 만드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나 머스크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 B세포를 그 B세포 자체만,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만 만드는 B세포, 머스크 항체만 만드는 B세포만 선택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데 B세포 전체는 선택적으로 없애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리툭시막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치료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B셀을 다 없애는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체가 작동하는 것을 막는 보체 억제제, 이런 것들이 또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체가 문제라고 했으니까 항체를 몸 안에서 많이 없애는 치료제,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혈장교환술이 될 수도 있고 면역글로불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생아 FC 수용체 억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경근육 접합부거든요. 그래서 신경근육 접합부를 이렇게 보체를 염색을 해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까맣게 보이게 한 거고, 여기가 이제 막 까맣게 염색이 됐다는 거는 아까 그 스티커 막 따다다다닥 붙어가지고 구멍 내는 C9라는 스티커, 그게 많이 모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 요렇게 주름이 있으면 예쁘고 건강한 건데 여기는 주름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보체가 많은 데는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들이 몸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그래서 요 억제하는 거를 시도해보는 게 이제 최근 한 10년, 20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약을 써봤더니 제일 처음에 근무력증에서 썼던 거는 에큐리주맵이라고 하는 약이고요. 그거를 썼더니 이게 빨간색은 그 약을 쓰지 않고 위약이라고 하는 그냥 가짜 약 쓴 그룹이고, 파란색, 하늘색이 이제 에큐리주맵을 쓴 그룹인데, 이게 MGADL이라는 거는 환자분들이 뭐 눈꺼풀이 얼마나 자주 감기냐, 뭐 둘로 보이는 복시가 얼마나 있냐, 뭐 말이 어떠냐, 팔다리 힘이 어떠냐, 이런 거를 이제 증상을 점수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클수록 힘든 건데, 주사를 맞은 사람이, 에큐리주맵 주사를 맞은 사람이 그 점수 줄어든 게 위약을 맞은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요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조금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효과가 입증이 돼서 허가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또 장기간 길게 쓰는 연구도 이루어졌었는데, 그럴 때에 이렇게 중증묘물자 악화가 나타나는 빈도가 위약보다 훨씬 적었고, 면역글로불린이나 혈장교환술을 사용 횟수도 훨씬 적었고, 중증근무력증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는 횟수도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입증이 됐고, 이거를 또 이제 공개 연장 연구라고 해서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게 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전부 다 이 약을 넣습니다라고 알려주고 투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위약을 맞던 분들이 약을 맞았을 때 바로 맞던 분들과 거의 똑같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약을 이제 보면은 여기 밑에 시간이 이게 주거든요. 주다니까
예전에 스테로이드, 환우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로이드를 먹어도 2주, 4주 정도 지나야 몸이 좀 좋아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막 그러셨을 텐데, 이런 약제들은 맞으면 1, 2주 안에 좋아지는 게 그냥 확연하게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투약을 하면서 좋아지는구나가 의사도 눈으로 보면 알 정도로 이렇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약들이. 네. 그래서 안전한 경우도 이제 안전성이 문제긴 한데, 이 보채가 아까 세균 같은 게 들어오는 거나 이런 거에 면역 반응에 도움을 주니까 감염에 도움을 주는 이제 역할이 있는데, 그걸 억제시키니까 감염이 조금 떨어져서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막구균 같은 뇌수막염 이렇게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시고 필요하면 항생제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약을 하시려면. 근데 이제 다른 질환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감염이 많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고 안전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렇게 여러 병들에 대해서 이 약이 허가가 나서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킬리주맵이라는 약은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약입니다. 병원에 2주마다 오셔서 정맥 주사로 이렇게 맞던 약인데, 그 같은 회사에서 요거를 개량을 해서 보채를 더 억제를 하고 그러면서도 약이 몸 안에서 더 오래 기능할 수 있게끔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주마다 한 번씩 주사 맞는 약을 개발을 했고, 그거를 이제 라블리주맵이라고 붙이고, 라블리주맵도 주사를 했을 때 비슷하게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확실한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중증근무협증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사용이 되고 있고, 공개 연장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고 효과가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채 억제제가 있는데, 이 이전의 두 약제들은 항체를 이용해서 만든 약이거든요. 근데 항체를 이용해서 만든 약은 좀 덩어리가 큽니다. 이렇게 약이 무겁고 큽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조금 작은 분자량으로, 항체보다 작은 분자량으로 약물이 개발이 됐고, 그게 이제 질루코플란이라고 하는 약이고, 이거는 분자량이 작다 보니까 정맥으로 안 맞고 이렇게 피하 주사, 인슐린 주사 맞듯이 당뇨병 환자분들이 직접 자신이 피하 주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의 약물을 투약한 그룹이 투약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MG-ADL 점수와 QMG는 이제 진찰을 통해서 힘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팔을 4분간 들 수 있느냐, 뭐 목을 2분간 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요. 근데 그것도 좋아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공개 연장 연구를 해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약군이 바로 캐치업하는 거, 따라잡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보채 억제제들이 널리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FC 수용체라고 하는 약제가 있는데, 얘는 결국에는 이 항체, 우리 몸의 항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항체가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FC 수용체, 그러니까 신생아 FC 수용체에 붙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신생아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게 이제 처음 알게 된 게 엄마의 항체가 아기한테 넘어가는 그런 기전을 연구하면서 발견이 돼서 신생아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엄마의 항체가 이렇게 태반에서 이 신생아 FC 수용체에 붙고 이게 아기 쪽으로 넘어가서 그 항체를 놔줘서 아기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엄마 걸 잡아다가 아기 쪽에 가서 풀어주는 거죠, 항체를.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알아서 이렇게 신생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꼭 신생아 태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다 있다. 혈관 내피에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뮤노글로불린, 항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신생아 FC 수용체에 붙으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다시 피로 가서 다시 이게 다시 안 부서지고 이게 다시 항체가 피로 떨어져서 나가게 되고요. 여기에 붙지 못한 애들은 이 쓰레기 처리장인 라이소조미에 가서 이게 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백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약제들이 이런 항체들이 중요한 발병 기전을 갖는다고 하니까 요런 약제들을 통해서 이 신생아 FC 수용체에 약이 붙으니까 여기에 더 이상 이런 병을 일으키는 항체들이 붙지 못하고 이게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항체가 없어지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임상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프가티즈모드라고 하는 약이 먼저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면역글로불린 항체가 위약을 투약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가 않는데 한 4분의 3 정도의 항체가 몸에서 다 혈중 내에 항체가 사라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물을 이렇게 주지 않은 그룹, 그리고 나중에 공개 임상 연구에 가서 계속 투약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투약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투약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4주 동안 4번, 그러니까 3주 동안 4번이죠. 그러니까 1주 간격으로 4번 맞고 이렇게 한 건데요. 맞고. 그래서 맞을 때 굉장히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시 조금 증상이 조금 나타나고, 그럼 다시 맞으면은 또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부작용은 두통, 비인두염, 감기 같은 거요. 오심, 설사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 치료를 한 결과도 최근에 보고가 돼서 보면 안전성 같은 경우는 크게 이슈는 없었고, 두통과 이 임상시험이 진행됐을 때가 코비드-19 뭐 이런 게 이슈가 있어서 그 코로나랑 비인두염 정도가 있었고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그 문헌에서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좀 있었긴 있었고, 하지만 그것들이 약물하고 연관성은 떨어진다, 약물하고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약을 계속 할 때마다 이게 색깔이 다른 게 이제 첫 번째 투약, 두 번째 투약, 세 번째 투약 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 건데요. 계속 비슷하게 항체를 줄이는 효과는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임상 양상이 호전되는 것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같은 패턴을 보여줘서, 그러니까 이게 뭐 10번을 맞든 17번을 맞든 최대 맞은 사람이 17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효과가 지속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 때 이 주사를 맞으면 몇 주 동안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약과 이제 또 다른 약, 그러니까 에프가티즈모드는 정맥주사 약이고요. 이제 로자놀렉시주맙이라고 하는 약물도 개발이 됐고, 이거는 피하 주사로 이제 하는 용법으로 이제 개발이 됐고,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효과가 입증이 돼서 FDA 미국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니포칼리맙이라고 하는 약물도 이건 2주마다 한 번씩 주사를 하는 거고, 짧게 일정 기간 사이클로 맞는 게 아니라 계속 2주마다 맞는 지속 치료거든요. 이거는 또 조금 다르게 구조가. 그래서 계속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것도 확인이 돼서 니포칼리맙도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세포를 억제하는 치료가 이미 쓰이고 있고, 리툭시맙이 있는데, 리툭시맙은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보다는 머스크에서 이렇게 색깔이 진하고 굵은 게 크고 저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스크에서 특히 효과가 좋다는 거는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증근무력증 환자분들이 증상이 생기고 1년 이내에 리툭시맙 치료를 하면 예후가 더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는 리툭시맙이 보험이 안 되다가 올해 이제 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머스크 항체를 가진 분들에게만 이제 대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치료로는 좀 조절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환자분들이 덜 고생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제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기존에 이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왜 좋아지는지를 잘 모르고 써봤더니 좋아져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새로운 약제들은 그러니까 중증 근무력증의 기전을 연구하면서 그 기전의 바탕을 두고 개발된 약이죠. 그러니까 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약을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무슨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약을 쓰면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부작용, 이상 반응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게 약이랑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서 약물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판단하는데도 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러니까 이제 작용 기전이 특이적이고, 이전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면 스테로이드가 워낙 온몸에 작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온몸에 나타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작용도 적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료 효과가 기존의 약제들은 심지어 6개월 이상 써봐야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정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1, 2주만 써도 바로 알 수 있게 효과 여부를 빠른 시간에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갈지 말지, 계속 유지할지 말지 판단하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현실인데,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약제들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동아시아에서만 봐도 중국, 일본, 대만 다 약제들이 전부 다는 아니어도 일부의 약제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 허가는 나 있지만 약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쓰이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조만간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좀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미리 받아놓은 것도 있고요. 지금 강연 들으면서 올려주신 것들도 있고요. 우리 교수님이라고 느낌표 2개 찍어주신 분, 아마 신 교수님이 진료하는 환자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첫 번째 질문. 네. 우리가 선생님 강의를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전혀 아니죠.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만 해주시지 그랬어요? 너무 어렵던데, 듣다 보니까. 네, 그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쉽게 전달을 못 해드리는 것 같고, 근데 욕심은 있어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민 교수님 시간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해결 못한 게 있거든요. 요거 이제 답변을 좀 짧게 네. 핵심만. 네. 임신 기간에 중증 근무력증이 심해졌었는데 아이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유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유전병은 물론 아닌데 그래도 부모가 근무력증이면 자녀도 근무력증 생길 확률이 그래 좀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요인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을 가진 부모나 가족 중에 자가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자가면역 질환을 가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근무력증 환자인데 좀 주의할 거는 아기를 낳았을 때, 아까 설명드릴 때 엄마의 항체가 아기한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병적인 아세트콜린 수용체 항체가 아기한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 석 달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니까 그 태어났을 때 잠깐 일시적으로 아이의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생아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다 대처를 다 하고 미리 알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의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임신 중에는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중증 근무력증도 그렇습니까? 네, 중증 근무력증은 그러니까 예전의 대규모 연구에서 보면, 대규모일 수는 없지만 희귀질환이어서 그래도 꽤 많은 수의 임신했던 경우를 살펴보면 이상하게 3분의 1은 나빠지고 3분의 1은 비슷하고 3분의 1은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비율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아기를 가지시면은 좀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는. 그래서 네, 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몸 안에 생기면 아이가 일종의 내 몸에서는 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다른 게 내 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면역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커지면은 아기가 위험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남에 대한 억제를 좀 낮추는 경향을 만듭니다. 아기가 생기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가 면역이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은 임신 중에 좋아지는데 근무력증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다. 네. 면역 검사와 신경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 나왔는데요. 안검 하수와 복시가 있어서 메스티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효능은 있습니다. 눈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좋아지는데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 네, 계속 복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도 계속 아니 왜 한국 분들은 모든 환자들이 다 그래요. 이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느냐 그러는데 계속 대부분의 약은 계속 먹어도 되게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무력증 환우분들은 계속 먹으면 안 좋은 약도 있고 계속 먹어도 되는 약이 있으니까 이제 자신이 복용하시는 약들 중에도 그게 섞여 있으니까 이제 좀 약간 혼동스러운 면이 있는 거고요.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스테로이드가 우리가 유전자 수준까지를 바꿔버려요. 우리 세포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장기간 쓰면은 우리 몸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체형도 변하고 얼굴도 둥그러지고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제 메스티논은 들어왔을 때 그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효소만 억제하는 효과고 효과가 굉장히 짧게 몇 시간만 지속되고 몸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수준이나 그런 걸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실 수 있으면 쓰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먹으면 안 되는 약은 조심해서 쓰고 계속 환자한테 이거 빨리 끊어야 된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해주고 계속 먹어도 되는 약은 왜 계속 먹어야 하는지 먹어도 되는지 설명을 다 해주면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안 하실 텐데 우리가 바빠가지고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바람에 계속 드셔도 된다고 의사가 주는 약은 무슨 약이든 계속 드셔도 됩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90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관절염 약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무릎이 아픈 날도 안 드시고 그래서 매일 먹어도 된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도 안 드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FCRN 이렇게 읽어요? 네. 무슨 축구팀 이름 같은데 네. FCRN 억제제는 기존 약과 어떻게 다르냐 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쓰는데 제한이 많느냐 경구용 FCRN 억제제는 언제 국내에 들어오느냐 뭐 이런 관련 질문들이 많으신데 네. 일단 아까 대충 설명하셨으니까 네. 자세한 설명은 하지 말고요. 네. 언제 들어와서 누가 어떤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만 좀. 언제 들어올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어떤 환자한테 좋겠느냐? 그러면 이제 항체가 확인된 모든 근무력증 환자분들한테는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항체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좋을 거는 같고요. 지금 의사들이 가장 쓰고 싶어 할 때는 아까 근무력증 위기 때 면역글로불린하고 혈장교환술 쓴다 그랬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걸 쓰고 싶어 합니다. 효과가 더 빠르고 더 명확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혈장 교환 같은 거는 그리고 스테로이드 고용량 이거는 단기간 응급 비슷하게 쓰는 건데 이런 신약은 메스티논 이런 것처럼 그냥 쭉 꾸준히 먹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계열입니까? 아까 제가 3가지 약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에프카티지모드 로자놀릭시주맙이라는 약은 일주일 간격으로 4번이나 6번만 투약하는 걸로 일단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상은 안 먹어요? 그리고 나서 좋아지고 나서 증상이 다시 나빠지면은 재투약할 수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약 용법이 그렇게 테스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완치약은 없지만 이 신약은 뭐 4주? 6주 이렇게 쫙 먹어서 병을 확 좀 뭐라 그래야 돼요? 빠르게 좋게 만들고 거죠. 나면 그때부터는 원래 있는 약들로 이렇게 유지를 쭉 하다가 또 뭐 가령 1년 후에 2년 후에 나빠지거나 뭐
위기가 오거나 하면 그때 또 이 세약 그렇게 써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될 때까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은 계속 불편한 채로 지내셔야 되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불편한 거를 줄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약값이 너무 비싸서 계속 쓰기가 어렵다면 초반에 이 약을 써서 빨리 효과를 보고 다른 약을 같이 쓰기 시작하면서 효과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영어로는 다리 가교 치료처럼 써보자. 그러니까 브리징 테라피 뭐 이렇게 쓰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브릿지 정도의 단어는 압니다.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허가가 된다는 뭐 의미일 네. 텐데 이게 보험 급여가 되느냐 이거는 또 딴 얘기잖아요. 약이 많이 비쌉니까? 약이 그쵸, 비싸죠. 네. 근데 지금 저도 잘 몰랐는데요. 그런 식으로 단기간 쓴 다음에 다시 옛날 약으로 쭉 유지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만 또 쓰고 이런 식이라면 기존의 약값하고 새 약하고의 가격 차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우리가 치료하는 그 혈장 교환이라든지 면역 글로불린 이런 거하고 가격 비교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게 가격 비교를 해도 비싸긴 비쌉니다. 아, 그거보다 더 비싸요? 근데 이제 약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스테로이드 말씀을 드리는데 스테로이드가 40년대 중후반쯤에 개발됐거든요. 근데 그때 스테로이드 요만큼 얻으려면은 소 100마리를 잡았어야 됐어요. 소 100마리 값이었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그 약을 쓰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썼었어요. 근데 그게 일정 시간 지나면서는 굉장히 개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약값을 확 낮추고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새로운 약들도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소고기 요만큼의 가격이 스테로이드잖아요. 네. 사실은 거의 세상에서 제일 싼 약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럼 이 질문은 뭐 당연한 거겠네요. 신약을 사용하면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일 수 있나요? 당연한데 신약은 근데 꾸준히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소량 매일 먹고 이런 계열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채 억제제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채 억제. 그러니까 약마다 용법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임상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나 메스티논 이런 약들은 임상 시험이 없이 그냥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쓰다 보는데 이제 우리가 의학이 발전되고 사회 수준이 올라가면서 앞으로는 근거를 좀 마련한 약들을 사용을 하자라고 이 전 세계의 의료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고 정부도 규제기관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기존에 쓸 수 있었던 약을 그럼 다시 임상시험을 하게 할 거냐? 그건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약들은 의사마다 용법이 다른 거고요. 요즘 나오는 거는 이제 임상시험에 기초해서 근거를 얻은 다음에 그 용법에 대해서 허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용법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미안한데 네. 내가 아까 듣다가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흘려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신약이 3개 계열이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 하나는 보채 억제제 계열이고 네. 하나는 항체를 줄이는 치료. 그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신생아 FC 수용체. 신생아 FcRn. 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이제 비세포 계통을 없애는 치료. 비세포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신생아 FcRn은 단기간 쓴 다음에 멈추는 그러니까 FcRn 이니비터, 그러니까 신생아 FC 수용체 억제제도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중에 2가지는 사이클로 치료합니다. 한 사이클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필요할 때 한 사이클 하고 항암 치료를 1차, 2차, 3차, 4차 하듯이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치료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나 혹은 그 사이에는 기존 치료 기다렸다가 하는 거고.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쓰는데 또 하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니포칼리맙이라고 하는 약은 2주마다 계속 투약하는 지속 치료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약 작용 기전으로는 이제 그런 거지만 용법은 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기존의 약 스테로이드나 뭐 그 기존 약들을 안 쓰고 그냥 대체해서 꾸준히 먹는 계열의 약은 보채 치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기존의 약을 안 쓰면서 쓰셔도 됩니다. 2가지 다 모든 약들 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비싸서 그렇게 못 쓴다는 그런데 이제 임상 시험을 할 때 생각을 하시면은 이 약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임상 시험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기존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 약의 효과를 아직 모르는데 당신 스테로이드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임상 시험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치료는 유지한 상태에서 약을 넣거나 넣지 않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약제들은 기존의 치료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쓰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알듯 말듯 한데요. 네. 신약 들어오면 그때 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언제 들어와서 얼마나 가격이 책정될지, 어디까지 보험 기준, 그러니까 환자한테 급여가 될지 이런 건 다 선생님이 모르시는 내용이고, 그 비용은 정부와 회사에서 결정을 할 거고요, 협상을 통해서.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어차피 급여가 되는 환경에서 쓰게 되어 있고요. 중증근무역증 환자분들이라면 1년에 내시는 돈이 1년에 7, 8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낼 수가 없으니까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이 비용을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되고, 그 협상하는데 이제 저 같은 전문가나 이제 회사와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만 걱정하면 네.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근무력증하고 관련 있는 항생제나 진통제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 신경근육접합부가 여러 약제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항생제나 뭐 약물에 의해서 악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잘 조절되시는 분들은 그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래 진료를 볼 때는 굉장히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호흡마비나 힘이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는 많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코나 이런 데 염증 생겨가지고 항생제 좀 먹어야 되고, 눈에 뭐 항생제 먹어야 되는데 동네 안과에서 항생제 처방 받을 때 먹어도 되는, 그 선생님한테 세브란스까지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는. 잘 조절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환자분들한테 근무력증을 앓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세팔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세파 계열의 항생제는 안전한 걸로 되어 있고요. 여러 약제들이 좀 영향을 준다고는 되어 있는데 크게 걱정할 만한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혹시 그 동네에 내과 선생님이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환자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좀 까먹어가지고 세팔로스포린 이런 거를 처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식을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역 억제제 복용 중에 주의해야 할 음식이나 차가 있습니까? 자몽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마 자몽이 간에 P450이라는 뭐 그런 효소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효소의 상황을 이렇게 효소의 기능을 높이나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약물의 대사를 바꿀 수가 있어서 약이 몸에서 많아지거나 적게 되거나 이런 영향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어서 자몽은 좀 많이 피하자고는 대체적으로 약 드시는 분들은 다 어떤 약이든 많이 그렇습니다. 자몽 먹지 말라는 병이나 약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신경과에서는 특히나 그 한정간제, 뇌전증 있는 분들이 고효소랑 연관되는 약들이 많아서 이제 그럴 때 좀 수면제나 진정제 관련 있습니까? 정신과 선생님들이 말프라졸람 이런 거 처분하는. 대부분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무력증 환자분들이 호흡이 약해진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때는 조금만 힘이 약해져도 문제가 되는 거고, 수면이나 진정제 이런 것들이 호흡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잠깐이라도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힘들면 잠깐 쉬시고 본인 낮잠을 한 10분 정도 자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찾으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성향이 계시다면 마음 수련을 조금 하셔서, 너무 많은 걱정은 근무력증도 나쁘게 한다. 그래서 약간 마음을 좀 놓는 거를. 소화기관, 네,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이런 거, 혹은 과약근 이런 거에도
중증 근무력증이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 괄약근이 이제 두 개의 근육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괄약근이 있고요. 그게 안쪽에 있고 그 바깥의 괄약근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괄약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변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참을 수가 있잖아요.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의지로 움직이는 근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무력증에 영향을 받는 근육입니다. 내가 의지로 움직이는 근육.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은 소변 마려울 때 요실금은 잘 생기지 않는데 한번 마려운 게 느껴져서 화장실에 갈 때까지 옛날 생각하고 참고 있었는데 참는 게 안 돼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실금도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겠군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조절하는 거가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위까지는 모르겠는데 위는 이제 오히려 약제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무력증이 있으시면은 중증 근무력증 때문에 스테로이드 쓰니까 위가 약해지시고 위벽이나 식도벽이 약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스티논이 위산 분비를 늘리거든요. 그 약효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감이 조금 더 생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온몸이 다 근육인데 어떤 근육은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어떤 근육은 조금 덜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학생 때로 돌아가시면 근육의 종류가 이제 평활근과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네네네. 수익은 중에서는 네네. 다 똑같은 거냐라는. 어디든 침범이 될 수 있는데 잘 침범되는 부위는 있죠. 눈 쪽이 증상을 더 많이 느끼시고요. 눈 쪽을 가장 흔하게 느끼시고 그 다음에 말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팔. 제일 심하면 호흡 이렇게 느끼십니다. 네. 아니 이제 호흡 근육 같은 거 되게 중요하긴 한데 왠지 우리 삶의 질을 생각하면 괄약근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실제로 뭐 요실금이나 변실금 이런 것 때문에 좀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느냐라는 힘들어하시죠. 뜻으로. 여성분들 오셔서 소변 참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쪽으로는 아직 이거는 이게 제 생각인 거고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그렇게 환자분들이 좀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말씀을 하셔도 의사들도 완전히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확인은 안 되고 그거 자체가 이제 생명하고 위험한 거를 더 먼저 연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게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뭐 아주 심할 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일상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분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100만큼 참을 수 있었는데 그게 90 정도 됐다. 근데 어떤 순간에서는 그 10 때문에 불편한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거는 왜냐면 그거가 있고 없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 난처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 복용하기에 그나마 괜찮은 약들은 뭐가 있겠냐고. 중단합니까? 메스티논, 스테로이드, 아자사이프린, 타크롤리무스는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중단하진 않고 변경하거나 그대로 갑니까? 그게 중단할 수 있는 분들은 중단을 하죠. 근데 중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줄여 나가거나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줄여 나가거나 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자사이오프린 같은 거를 임산부한테 처방하는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는 거의 극히 드문 거 아니에요? 가급적 피하려고는 하는데 이 병뿐만이 아니라 뭐 시신경 척수염이라고 하는 또 그 다른 병도 있고 거기서는 아예 이 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치료를 유지해라 임산부한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엄마가 힘들면 아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물의 영향도 생각은 하겠지만 엄마의 몸이 힘들면 아기가 힘들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이상 시간을 내서 좋은 강연과 답변해 주신 신하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